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죄 위키의 엄파이어 김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영상은요,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 씨 관련인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에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 씨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화성사건 5차, 7차, 9차의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랑 이춘재 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 씨랑 일치하다는 그 내용 하에 지금 이제 수사 중이라는 이제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랬고, 이춘재 씨가 과연 이제 화성사건의 범인이냐, 거기다가 이춘재 씨가 화성을 떠나고 나서 청주에서의 약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범죄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할 영상은요, 주로 이춘재 씨가 청주에 거주할 당시에 발생했던 화성 사건과 유사했던 사건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춘재 씨랑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화성 사건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춘재 씨가 언제 청주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고, 그리고 기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1991년 7월 달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동생인 처제를 1994년도 1월 달에 이제 살해를 하면서 현재 이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건데요. 그러면 1991년 7월 달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는 연애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991년 7월 이전에는 청주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1991년 7월 이전에 그 배우자와 연애 기간도 있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당연히 직장을 다녔으니까 이제 연애도 가능했던 거고, 이제 결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 다른 기사를 보니까 청주에서 직장을 구한 게 맞아요. 청주에서 이제 직장 구했고, 그때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에 그 경리였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도 낳고 해가지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빌라에 방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집이 나중에 이제 훗날 이제 처제 살인 사건의 이제 사건 현장이기도 되었지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동네 이름까지는 안 나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그 빌라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린 통상 빌라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다세대 주택이죠. 네, 연립주택. 네. 거기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그 이사를 하고 나서, 이거 청주시 복대동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춘재 씨가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그러면서 실직을 하면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좀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은 아마도 이춘재 씨가 직장을 이제 잃고 이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였던 분이 전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만 했고, 거기다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춘재 씨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변태적인 성 도착증이 심해서 그것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993년도 12월 달에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도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1993년도 12월 달에 아내가 가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1994년도 1월 달에 이춘재 씨는 처제를 성폭행한 다음에 살인을 하게 되죠. 이춘재 씨는 이 처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어쨌든 저는 요 내용을 토대로 이춘재 씨는 1990년서부터 94년 1월까지는 청주에 거주를 했다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그래서 1990년서부터 94년 1월 사이에 화성 사건과 유사한 강력 사건이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이춘재 씨의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그 언론의 아카이브죠, 뉴스 아카이브 뭐 기사 내용들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그 사건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그 하나의 또 사건을 또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한 사건의 그 결말인가요? 그 수사 진행 결말에 대한 내용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할 사건은요, 1991년 1월 달에 청주시 가경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7살 박모양이었고요. 이 박모양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던 공장 근로자였고요.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던 여고생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이제 청주 여공 변사체 사건, 어떤 언론에서는 청주 여고생 변사체 사건이라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인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1991년 1월 27일 날 오전 10시 50분경쯤에 청주시 가경동 공사장에 박모양이 변사체로 발견되어지는데요. 피해자 사체 발견 당시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입에는 그 피해자의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사건 피해자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범행 수법이 똑같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속옷이 이제 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피해자는 성폭행 이후에 살해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콘크리트 흉관 속에서 이제 변사체가 발견된 건데, 콘크리트 흉관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어렵사리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공개가 안 된 사진일 거예요. 당시 사건의 현장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의 이제 콘크리트 이제 배수관이죠. 네, 그 속에 변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사체 발견 장소의 이미지가 마치 화성 사건의 2차 사건과 좀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화성 사건 2차 사건은 이제 농수로였고요. 이제 청주 사건은 이제 콘크리트 흉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거의 흡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화성 2차 사건은 결박이 없었고 옷이 다 벗겨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청주 박모양 사건은 이제 옷이 입혀진 채, 이제 속옷은 물론 이제 입에 있었지만 이제 나머지 옷은 입혀진 채 결박이 된 상태로 이제 발견된 건데, 물론 이제 화성 사건은 이제 3차를 거쳐서 4차서부터는 옷이 이제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사건이 화성 사건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목을 한 건요, 바로 사건 발생일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일은요 1991년도 1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고요. 피해자는요 그날 근무를 마치고 집을 가기 위해서 공장 기숙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 6시경이었고, 이제 문제는 제가 왜 이것을 주목을 했냐, 지금까지 화성 사건 중에
방 모양처럼 똑같이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사체가 발견된 사건은 총 6개입니다. 3차, 4차, 5차, 6차, 7차, 9차. 이 중에서요, 3차서부터 6차까지는 모두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방 모양 사건처럼요. 근데 또 이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춘재 씨는요, 군대 제대 직후 이제 고향을 돌아와서 전기 부품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때 만약에 화성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 씨라고 하면요, 하나의 패턴이 성립이 되어져요. 이춘재 씨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범행을 평일날 저지르지 않는다, 주말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고, 그때 당시 91년도에요. 그리고 화성에서도 전기부품 공장을 다녔고요.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할 때는 평일날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 주말에 사건을 저지른다. 이 표에는 이제 없지만 3차 사건 바로 앞전에 있던 미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건과 3차 사건 사이에 미수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는 일요일날 밤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부품 공장이 화성군 안영리에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표현 안 나와있지만 화성 1차 사건이 안영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4차 사건 피해자가 묘하게도 안영리 소재의 섬유회사 공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까 방 모양도 섬유회사 공장 직원이었고 4차 사건 피해자도 섬유공장 직원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우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놀랄만한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화성 사건은 아니고 일명 수원 여고생 피살 사건이라 가지고 수원시 화서동에 이제 19살 된 여고생이 이제 변사체로 발견되어지는데, 그 사건 발생일이 언제냐면 1987년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휴일 전날이죠. 주말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 주말과 비슷한 개념인 휴일 전날 밤에 이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범죄 수법도 똑같습니다. 결박을 했고 목을 졸랐고, 당시 화성 사건처럼 어떠한 그 볏짚이든 소나무 가지든 뭐 들깨단이든 뭔가를 이제 사체 덮었다는 거, 이제 풀 같은 걸로 덮었다는 거, 이게 이제 화성 사건하고 이제 유사했는데요. 그러면은 수원 사건도 그렇고 화성 사건도 그렇고 청주 여고생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주말이나 또는 휴일날 기준 하나 이제 밤에 야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하나의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주 박모양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뒤에 경찰은 그 일대에서 상습 절도 행위를 했던, 이미 벌써 다른 사건으로 이제 수감 중인 박모군을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검거를 하게 됩니다. 박모군 역시 자신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하고, 심지어 박모양 살해 후에 길을 가던 김모 씨를 위협해가지고 강도를 하고 이제 성폭행이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언론 보도 기준이지만 박모군의 진술상에 의하면은 피해자 박모양을 위협을 해가지고 공사장 내 콘크리트 흉관 속으로 끌고 들어가 손발을 끈으로 묶고 폭행하다 반항하자 속옷 등으로 입을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콘크리트 흉관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몸싸움을 하고 손발까지 묶고 거기다가 이제 뭐 범행을 했다 하기에는 너무 왜냐면 사람 2명이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2명이 들어가서 몸싸움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든 이게 손발을 묶었다?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로 사건 직후였던 이제 오후 8시 50분경에, 그러니까 박모양을 살해 후 바로 직후인 8시 50분에 또 추가적인 범행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그런 패턴들이 아니죠. 일반적인 강력범죄자들은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 장소 근처에서 똑같이 추가 범죄를 하려고 했다? 좀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박모군은 8시 50분경에 김모 씨를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청주 박모양 사건 초기에 나왔던 그 기사를 보면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박모양은요, 오후 9시서부터 12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되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모두 박군의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사건의 순서는 이렇죠. 박모양을 위협을 해서 둘이 그 좁고 어두운 콘크리트 흉관에 들어가 몸싸움을 하고 손발을 묶고 입에 속옷을 제갈로 물리고 박군 혼자 나왔다. 그리고 8시 50분 이전에 박군이 이제 콘크리트 흉관에서 먼저 나와서 인근에 지나가던 김모 씨를 위협해서 강도 및 폭행 미수 사건을 저지르고 다시 박모양이 있는 콘크리트 흉관에 들어가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참 이거 기가 막히네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오히려 사건 초기에 경찰이 나름 이제 범인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 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전에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 마을의 20, 30대 남자, 공사장 인근 청주공단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동일 수법 전과자나 변대 성욕자, 정신분열증 환자, 성격 포악자 등을 찾고 있다. 이런 프로파일링이 있는데요. 오히려 박모군보다는 이춘재 씨가 더 가깝지 않을까. 오히려 경찰이 초기에는 정말 오히려 제대로 프로파일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미 수감돼 있는, 그냥 절도범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잡범으로 이제 수감돼 있는 박모군을 이제 좀 강압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진술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이제 프로파일링 한 것 중에 보면 사건 현장 인근 마을에 20, 30대 남자라고 돼 있는데, 가경동 옆동이 바로 복대동이에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청주에 살진 않았지만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가경동 바로 옆에가 복대동이고, 묘하게도 박모양 공장이 복대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춘재 씨의 범행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가곤 합니다. 거기다 강도 피해자였던 김모 씨는 경찰에게 범인이 3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까지 진술을 합니다. 박모군은 19살 10대고 당시 이춘재 씨는 28에서 29살이었습니다. 과연 범인이, 이 사건, 두 사건의 범인이 정말 박모군일까요? 아니면 이춘재 씨일까요? 아니면 각각의 범인이 또 따로따로 있을까요?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92년도. 아까는 1991년도고요. 이번에 사건은 1992년도에 발생한 20대 여성 변사체 사건인데요. 1992년 4월 23일 날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학천교라는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안매장된 20대 여성의 변사체 한 구를 발견합니다. 근데 워낙 그 사체 상태가 너무 부패돼서 지문 감식이 어려워서 끝내 신원까지 밝히지 못한 사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그 사망 추정식 기간만 한 3, 4개월 전이다. 발견 기준 하 3, 4개월 이전에 살해된 여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면 1992년도 4월 23일 날 기준으로 3개월 앞으로 당겨버리면은
1992년 1월입니다. 이거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2년 1월쯤에 이 변사체가 살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발견 지점, 청원군 강내면 학천이랑 아까 91년도 사건이었던 가경동, 그리고 그 복대동, 그 이춘재 씨가 거주했던 복대동하고는 불과 차로 6, 7km밖에 안 돼요. 차로 가면요. 직선거리는 더 가깝고요. 굉장히 인근 지역에서 발생된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몇몇 분들은 이거는 화성 사건 범인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사체 유기 방법이 매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화성 사건은 매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 3차 사건의 사체 발견지인데 이게 어떠한 상태냐면요. 축대 밑에 이제 모래포대로 이렇게 축대 아래에 모래포대로 이제 축대를 좀 더 고정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래포대와 모래포대 사이를 직접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체를 집어넣고 다시 풀로 덮은 약간의 반매장 형태의 상태에서 사체가 발견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화성 사건 범인이 단 한 번도 매장을 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매장의 경험이 있다고 봐야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발생한 이 변사체 사건도 위치가 옹벽 밑이었어요. 화성 사건도 축대 밑이고 축대랑 옹벽은 뭐 넓게 보면은 이제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물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 사건도 화성 사건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사를 발췌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예 신원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사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끝내 미제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시기가 1992년 1월이다 보니까 몇몇 언론에서 나왔듯이 이춘재 씨는 결혼 생활 도중에는 아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배우자가 자신의 그 성적 욕구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지속적인 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통제가 됐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기를 1992년 1월이라는 시기를 좀 주목했어요. 왜냐면은 언론 보도상 19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91년도에 혼인신고한 것을 고려하면은 배우자의 임신기간은 1991년 7월부터 92년 5월 사이로 그 전후로 추정되어지는데요.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임신 뭐 초기는 아니어도 이제 중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갈 때는 아마 원활한 부부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욕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범죄로 이거를 이제 자신의 그 욕구를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였던 1992년도 1월 달에 제가 의심스러워하는 청원군 여성 변사체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건 1991년도랑요 92년도 사건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게 된 처제 살인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사건 발생 시기가 모두 1월이었습니다. 91년 1월, 92년 1월, 94년 1월. 네, 다들 아시다시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 대부분 다 동절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서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결박이 있었던 사건 기준 하나, 그러니까 미수사건 1차나 2차는 결박이 없었어요. 근데 미수사건서부터 9차까지 그 중에서 10대 20대 피해 여성의 사건을 추려내면은 6차 사건인 29살 주부는 거의 30대로 보고요. 그럼 나머지 10대 20대로 추려냈을 때 다 동절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세 사건 91년도 92년도 처제 살인사건 모두 다 피해자가 10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건 모두 다 손이 뒤로 결박이 되었고요. 스타킹 또는 속옷으로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 사건의 사체 유기 장소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91년도 공사 현장, 92년도도 공사 현장. 처제 사건은 이제 공사 현장은 아니지만 철물점 창고가 아니에요. 야적장입니다. 그 자재들을, 그러니까 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싸놨는데 그걸 이제 천막을 덮어놨죠. 근데 이춘재가 처제 사체를 들고 그 야적장에 가서 천막을 들쳐서 그 사체를 집어넣고 다시 천막을 덮어놓은 그런 형태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공사랑 관련돼 있는 장소에 사체를 유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춘재는 청주에 있을 때 공사 관련 일을 했습니다. 굴삭기 기사였죠. 포크레인 기사였죠. 네. 또한 이 세 사건 모두 성범죄 이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는 확실한데 두 번째 사건은 워낙 사체가 부패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좀 부검이 안 돼가지고 워낙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라 상태로 이렇게 안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경찰이 역시 성범죄 이후에 그 살해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인데요. 세 사건 모두 이춘재가 원활한 성생활이, 정확한 표현이 원활한 성생활보다는요, 자신의 그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91년도 1월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아직 그 이춘재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때 연애 기간이었을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아직 그 배우자 될 사람한테 자신의 그런 변태적 성행위를 표출한 적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삐뚤어진 성욕을 범죄로 이제 분출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 92년도 1월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임신 기간이라 그동안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또 변태적 행위를 이제 결국 배우자에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늘 쌓여있던 그런 변태적 성욕에 대해서 결국은 또 범죄로 분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시각은 좀 달리 봐야 할 게, 이춘재는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약 2년 넘게 하면서 근 3년 동안 하면서 그 배우자가 일종의 자신의 성놀이개감이었어요. 자신의 그런 변태적 성욕 행위를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계속 삼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뭐 불안했던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욕을 해소를 할까? 내가 계속 범죄를 저질러야 하나? 그런 와중에 늘 항상 잠재적으로 성범죄 대상 1호로 삼았던 처제를 결국은 범하게 되죠. 결혼 기간 동안 내에 처제를 이제 범하지 못한 이유는, 설령 처제를 만약에 범했을 경우에는 일이 잘못 틀어졌다 그러면 아내마저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냥 비면식 관계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처제의 바리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내마저 떠나니까, 그 바리게이트가 사라지니까 이제 자신의 그동안의 잠재적 성범죄 1호였던 처제를 이제 범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한 이춘재는 이제 94년도 1월 달에 이제 처제를 성폭행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갔던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경찰에게 검거가 되고 현재 이제 무기수로 이렇게 복역 중인 걸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상 이춘재가 청주에 머물었던 90년서부터 94년 1월 사이에 발생했던 의심 가는 그런 사건들을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춘재 그 당시 사항을 접목을 해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좀 어느 정도 보면은 굉장히 거의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90년에는 왜 범죄가 없었냐, 청주에. 이춘재가 1990년도에 내려와요. 근데 아마 첫 겨울은
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그때 첫 겨울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적, 지리적 적응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91년도 1월이 돼서야 의심 가는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영상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언제라도 제가 이춘재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건이 이제 뭐 인터넷이든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검색이 되어진다면 제가 또 이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은 특별히 지금 화성 쪽 이쪽에 이제 뉴스가 없고 뭐 여기 뭐 소식이 없으면은 전부터 제가 이제 좀 약속드렸던 사건이죠. 충북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상 범죄 위키의 엄파여 김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